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남이 아닌 나에게 제일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은 그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나를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사람의 급이 나눠진다는 말에 동감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찾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리울까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합니다. 그렇게 당신과의 인연이 깊어지면 가슴속에 묻어두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꺼내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대화의 내용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에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겠지요. 당신의 말과 나의 말로 인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고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현인들의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굳은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지금은 중도하차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의 속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언이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뇌연구 과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일으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나아가세요.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감 있게 일을 진행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닐 힘을 아껴서 목표를 이루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포장해서 늘어놓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널리 베풀면 그 복은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베풀고 나면 바로 그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매일 밥과 술을 얻어먹었던 친구가 내가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삽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밥을 샀다며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한 티를 팍팍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을 한 기쁨은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생색을 내면 그 좋은 마음이 반감되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행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우리가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리세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비밀이나 내 친구의 비밀, 회사나 학교에서 생겼던 일들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입니다. 지금 소름 돋으신 분들 몇 분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 입을 떠난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그 친구와의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고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말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고 우리는 친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착합니다. 친구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본인의 입을 비난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털어놓는 그 순간은 후련할지라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 입을 떠난 내 치부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남들에게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 사업자금으로 댔다가 돈을 잃고 친구가 투자하라고 했다가 돈을 잃고 보증 서서 돈을 잃고 참 많이들 돈을 잃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려면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는 주변 사람에게 베푸세요.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돈 자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이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의 철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철학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철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 더욱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강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2 자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2 때는 부모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소통을 자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지켜봐주는 시기입니다. 제발 본인의 철학은 본인만 소신 있게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도 사연이 많은데 부모, 형제,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몰래 꺼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 새끼지만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그 애로사항을 먼저 이야기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일기장을 몰래 봐서 아이의 고민을 알게 되었지만 다시는 몰래 보지 않기로 해서 말도 못하겠고 나만 며칠째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입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도움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이렇게 힘들게 신경 써야 하고 힘이 드는데 이런 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7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 내 치부와 같이 넣어두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나를 믿는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우리라도 그 비밀을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지러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친구의 약점이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보면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친구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눈물로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8번째는 남들에게 나의 아킬레스건을 털어놓지 마세요. 치부나 약한 부분, 약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건 또는 역린 또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담보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의 고민과 아픈 상처, 괴로운 나의 상황을 내 주변에 있는 10명에게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 주지만 8명은 뒤돌아서 나의 아픔을 가지고 본인의 행복을 쟁취한다고 합니다. 그 8명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놀림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겼으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나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선택이 그토록 후회가 되십니까? 그 상처를 품에 안은 채로 후회를 했더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 후련하신가요? 아니면 더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아마 후자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죽기 전까지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슴에 묻고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에게도 나의 아픈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 위안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싸울 때 그것이 약점이 되고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곱씹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난날에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10번째는 남에게 나의 재능을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은퇴를 하고 여유롭게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면서 풍요로운 노후를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다면 말 대신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에 내 능력을 모르고 있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적소에 내 재능을 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크게 감동할 것이고 나도 뿌듯할 것입니다. 또 재능을 기꺼이 기부했다면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몸을 아껴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건물은 못 물려주더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짐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10가지, 말해도 득될 게 하나도 없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나만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고 한계선을 정해놓고 남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한 부분도 정확하게 규정해 그것을 꼭 지키셔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말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안 되면 어떡하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지요. 걱정이 도를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루었을 때보다 이루지 못했을 때를 더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남기는 상황이지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편안합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가장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사정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순간 진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더라도 아, 내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라면 절망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면 되는 일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은 왜 이렇게 할 수 없을까입니다. 차라리 잘 안 됐어. 이번엔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흘러가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은 나에게 걱정에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말보다
부정의 성향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인정하는 말로 말입니다. 나부터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에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고난의 바다와 맞서다가 끝장을 보는 건가? 당신은 셰익스피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해답을 담은 보물 상자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가 25년에 걸쳐 완성한 31,534개 단어로 구성된 37편의 작품들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심리를 그토록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꼽힌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셰익스피어 카운슬링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린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찾은 통찰이 당신의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꼬인다면 일이 꼬인다는 표현 자체가 관점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부당한 일련의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관점과 우리의 신념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일이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아니,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면 일이 꼬인다는 느낌을 받을 기준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보리스 시릴릭은 오랫동안 회복력이라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극도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간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불행을 잘 이겨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뒤에 이성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릴릭은 동일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각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고통의 농도나 감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여 자신을 재정비하는 이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일이 도무지 풀리지 않으면 상냥해져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은 곧 꿈이라는 속성을 깨달아야 하죠. 그래야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 대담해질 것입니다. 문득 타인이 괴물처럼 느껴진다면 렌티큘러 카드를 아시나요? 렌티큘러 카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들어진 카드를 말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화 캐릭터를 담은 딱지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요즘엔 유명 연예인이나 영화 굿즈로 볼 수 있어서 아마도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렌티큘러 카드를 보면 저는 어딘가 섬뜩합니다.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꼭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서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며 예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바로 앞에 둔 사람을 헐뜯고 욕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하죠. 차마 입 밖으로 못 낼 것들까지 종종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면에 나가 가끔 브레이크 없이 굴 때면 진저리 칠 정도로 끝까지 내달려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라고 교육받죠. 도덕이나 예의, 규율, 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통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커다란 아기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성질을 부리거나 타인을 마치 종처럼 부리려는 모습 등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모두가 지키는 규칙을 숨 쉬듯 어기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걸 보자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외계인처럼 다른 개념의 존재, 즉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어째서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저 괴물을 보면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괴물을 마주하고 있는 나에게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력은 욕망입니다. 욕망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사실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욕망이 없다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꿈과 포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욕망의 통제입니다. 원동력이자 독이 될 수 있는 이 힘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내면을 계속 들여다봐야 하죠. 괴물이 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을 대면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괴물이 된 사람을 만났다면 그의 행동에 영향받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그는 행동을 보자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괴물의 영립만을 건드리고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괴물을 따라하면 같은 괴물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건 같은 괴물이 되지 않으려는 것, 즉 자신을 위한 행동이죠. 괴물에 영향받지 말고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나누어 그를 대하세요. 이미 괴물은 스스로 파멸해 가고 있으니 운명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면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생명과 안위, 번식을 첫 번째로 두며 모든 행동과 욕망의 근원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 원리엔 DNA를 퍼뜨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손이 아니어도 남을 위하고 이타적일 수 있는 동기,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인간의 태어남부터 성장, 활동, 죽음에까지 전생에 걸쳐 사랑은 산소처럼 빈틈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랑이 멸종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전의 가치는 의미를 잃고 수많은 새로움을 좇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적응만으로도 벅찬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을 위하는 사랑이라니 참으로 요원해 보입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린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사랑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속 순위로 저만치 뒤로 미뤄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이 부가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대는 수많은 외로움을 품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럭저럭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정반대로 정신적 정서적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삶의 소중한 가치도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니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현실의 삶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다뤄야 했던 것을 말이죠. 사랑을 유예하는 나에게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겁을 먹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려 노력해 보세요. 너무나 외로워 누군가를 만나고 싶거나 연인에 관해 일체에 관심이 없다면 그 생각과 감정이 진심으로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한 것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숨겨진 두려움이나 결핍 등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시작하는 연애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허울뿐인 자격이 아닙니다. 왜곡된 마음의 작용을 따르는 것도 아니죠. 사랑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이란 종착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애타게 쫓을 목표를 찾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얼굴과 성격을 가진 것처럼 사랑 역시도 수많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랑을 단 한 가지의 형태에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니 당연히 힘들만 하죠.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내고 자신을 만납시다. 사랑을 한다는 건 자신을 찾고 이를 소중히 하는 걸 말합니다. 내 옆에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필요한 것이어야만 해요. 이것은 사회나 친구, 가족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혼자라서 혹은 둘이기 위한 고민 말고 자신을 돌봐주세요.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뤄낸다면 그때부터는 지금 하는 고민은 금방 잊힐 해프닝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론 그냥 혹은 고심 끝에 내리는 이 선택들이 모여 탄생과 죽음이란 두 점을 잇는 인생이 되죠. 이 무수한 선택을 어디 한번 한데 모아서 반으로 갈라봅시다. 수박을 자르듯이 이 큰 덩어리를 반으로 가른다면 선택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뉜 선택을 상상해 보세요. 둘의 양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많나요? 싫은 것은 쉽게 나열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고민하며 헤아리고 있진 않나요? 싫은 것이 더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게 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진 자기 취향을 알 수 없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싫어하는 것은 무척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엄격한 자격이 필요 없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게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원인이 싫음은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지만 좋음은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것에 잘 기댑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 역시도 따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고 편한 것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면 힘들고 불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올 자신의 성취를 그리며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 삶을 헤쳐갈 마지막 마음에 힘마저 없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안 좋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단 최대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회피나 부정부터 이 모든 것의 원흉을 몰아갈 수 있는 선택지, 바로 자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에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현실을 급속히 쉽고 편해지게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거나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냉정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탓을 전가해도 나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응하는 모습에 더욱 막다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에 중독되어 갑니다. 남에게는 하지 않을 얘기를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외로우며 고통에 빠지곤 합니다. 손가락만 움직여도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나의 내면은 채워주진 않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도 따라가기 벅찬 지금 외면의 삶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면을 위한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편한 것만을 찾고 있진 않은가요? 그리고 혹시 이 때문에 일상이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자기 신뢰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자신을 싫어하는 수많은 나에게 희망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싫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이는 사실 그 어떤 이보다도 나아진 자신을 바라며 변화에 대한 필요로 내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변화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거나 움직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러한 모습은 저와 우리 모두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성과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매 순간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절대 채워질 수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듯한 일상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벅찬 상태에 허덕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잠재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진정한 자아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원인이 주변 환경에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감정이 결국 실현되지 못한 자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자아를 실현해야 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선 상상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더 높이 도약하는 것을 먼저 상상할 때, 그것은 헛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상상을 멈추고 생각을 그만하기로 했을 때, 자신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당신이 가진 가치, 할 수 있는 일과는 상관없이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시도에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든 당신은 그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상하세요. 그리기만 했던 모습이 현실화되는 순간으로 지금 나아가세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폭풍처럼 밀려온다면, 간혹 잠에서 깨어날 때 꿈과 현실이 바로 구별되지 않고 두세 개의 묘하게 걸쳐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로 돌아오는 몇 초 남짓한 순간 동안 조용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새날을 맞이할지, 아니면 아늑한 침대가 선사하는 꿈의 세계에 계속 머무를지를 가르는 나름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건 단순히 피곤하거나 더 자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잠은 중간 과정일 뿐 핵심은 꿈을 꾸기 위해서죠. 우리는 꿈을 통해서 현실과 정반대되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현실에서는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욕망을 채울 수 없지만, 환상 속에서는 제한 없이 욕망을 달래줄 수 있으니 당연히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들고 싶은 겁니다. 프로이트가 일찍이 꿈에 대해 연구를 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환상은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중문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린 이 신비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심해를 마음껏 넘나드는 것부터 시간을 멈추고 신화 속 존재와 친구가 되는 것까지, 영화는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왔던 상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미지로 구현하기에 우리는 깨어있지만 꿈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가 다른 예술 분야보다도 압도적으로 즐기는 이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입니다. 이처럼 꿈과 영화에는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데, 본능이 이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시간, 한정된 체와 육체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놔줘야 했던 것들은 쉽사리 잊히지 않고 계속된 갈망으로 남아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 고통을 그나마 잠시라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환상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한계를 벗어나 잠시나마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에 우린 생각보다 많이 환상을 꿈꾸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문제를 마주할 때 더욱 심화되죠. 꼬일 대로 꼬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걸 바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보는 날이거나 큰 사고를 치고 회사에 들어갈 때 뭔가 사고가 생겨서 안 가도 될 이유가 생기길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이 사소한 상상도 바로 환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과 달리 아주 큰 문제나 고민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부터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마치 폭풍처럼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앞에 두게 된다면, 많은 이가 이때 맹목적으로 신을 찾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현실을 떠나 내면의 동굴로 숨어들곤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하지요. 하지만 이건 답이 되지 못합니다. 현실에선 문제를 놔둘수록 더욱 커지기만 할 뿐 자연히 소멸하진 않으니까요. 결국 꿈은 깨고 영화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현실의 문제를 앞둔 나에게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지금 간단한 일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해결할 힘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때로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버거움으로 마음을 다치고 의욕을 잃기 쉽죠. 근데 이 반응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경험하고 느끼는 당연한 일입니다. 달리면 숨이 차는 것처럼 힘든 순간, 피하고 싶은 순간은 살아가기에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게 평가하게 되면 그 순간 정말로 약해져서 모든 문제가 버거울 정도로 커지고 내면의 힘이 발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마법 같은 힘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없애줬으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정답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힘들어도 당당히 맞선다면 어느새 폭풍은 그칠 것입니다. 이별의 상처로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오래전 우연히 빛바랜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심하게 창가에 방치되어 어찌나 오랫동안 햇빛을 받은 것인지 손을 댈 때마다 뽀얗게 먼지가 피어났습니다. 흩날리는 먼지 사이로 초로의 남성에 대한 인터뷰가 보였는데 대부분은 잊었지만 그의 이름과 남긴 말은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신문 속 남자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로 기사에선 그가 남긴 명언인 인생은 우리를 매번 스스로 태어나게 만든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찌나 놀랐는지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거나 늙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생각의 틀을 깨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삶을 그대로 잇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삶은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삶이 재탄생하는 것에 대해 혹시 잘 공감이 가지 않는다면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할 때 여러분은 이전의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알랭드 보통이 사랑을 화학작용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이는 감정의 분해와 재구축을 거쳐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한번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변한 후에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작용으로 자기만 아는 1인칭의 존재에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자신을 넘어섭니다. 나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더 위하게 되고 그 또는 그녀를 위해 평소라면 하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우린 자아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에게 내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맞춰 내면을 변화시키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재탄생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움의 원동력이지만 안타깝게도 불변의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뜨겁게 달궜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 혼란스럽게 하니까요. 우리는 사랑이 사라지는 경험을 살면서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큰 상처와 절망을 겪게 되죠. 사랑으로 인해서 내 존재는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변화를 만든 그와 그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혼돈과 상실 속에 빠져버리게 되니까요. 사랑의 상처를 겪은 이들 중에는
이래서 사랑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처는 살면서 꼭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상처는 흉터로만 간직되지 않고 승화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자양분이 됩니다. 사랑 앞에 움츠려드는 나에게 사랑이라는 건 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남기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사랑의 상처가 두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흉터가 될 수도 있고 승화되어 우리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자신의 뼈와 살로 소화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나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남과 엮이면서 성장하기에 상처를 언제까지나 회피할 순 없습니다. 영원히 밝은 낮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밝은 면만을 원하지 말고 어두운 면도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삶이라는 건 때때로 너무나 가혹하게 몰아칩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수습할 새도 없이 극단으로 밀어붙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바람 앞에 갈대처럼 바깥의 작용에 수동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심코 내리게 되는 판단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판단인지 말이죠. 순간의 판단이 모여 인생을 이룹니다.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이나 모임, 단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주인이죠. 그러니 언제나 자신의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고난이 닥친다면 바로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꼭 판단이 주변에서 말하는 규칙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타협하고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의 타협은 두고두고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실패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선택으로 고난을 대하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스포츠 선수의 징크스 같은 사소한 불안으로 촉발된 행동이 결정적인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만의 선택을 내리지 않고 주변의 흐름에 흔들리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 당신의 판단이 결국엔 가장 올바른 답입니다. 내 감정을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싶다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거나 마무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날을 전망하거나 평가합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치과가는 아이처럼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딛기 싫은 고역인 날이었다든지 말이죠. 지나간 오늘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다가올 오늘에 대한 바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누구나 번뇌 없이 만족감을 주는 하루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좋은 날은 매번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좋은 날을 보내기 어려운 걸까요? 좋은 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보통 좋은 날이 온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거나 다른 곳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인식하는데요. 하지만 좋은 날은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어떤 황금 같은 기회나 운, 재화를 줘도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함을 결정하는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온한 상황임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를 다룰 수 있고 나아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원하는 대로 다루는 방법은 스스로 돌아보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를 되새기며 알아차려야 하죠. 내면의 외침을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흔히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이며 더 큰 욕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욕망을 무시했을 때를 말하죠. 내면 알아차림으로 욕망을 자각하게 되면 욕망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성이 조절하는 대로 따라와 주죠. 감정을 보다 제대로 직시할수록 유순히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에릭슨이라는 한 심리학자는 한 인간이 성장하는 인식의 발달을 9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단계별로 성장한다는 건 마치 연극의 맛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어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 이야기 속 인물이 성장 혹은 변형되는 게 우리의 성장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무대에 올라가는 한 편의 연극. 우리 모두는 장면마다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뜻대로 하세요의 명대사 제이키즈의 말은 인간을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듯 느껴지지만 좀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사의 희로애락을 통찰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막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연기해야 하는 건 모든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아이로 태어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학자처럼 다 아는 척, 군인처럼 용감한 척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는 것도 치매에 걸리는 것도 다가오는 죽음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자의 인생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무대.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어둡고 쓸쓸한 기억을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뜻대로 하세요. 우리에게는 자기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내 앞에 놓인 고민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